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요강좌 진행을 맡은 조사국의 이영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기가 없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강좌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주체의 다양성과 거시 정책의 효과 이런 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주체 다양성과 거시 정책 효과 이걸 약간 경제학 용어를 좀 한글로 번역하면서 약간 좀 어색한 느낌도 들긴 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드리면 경제 주체라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처럼 경제 내에 살고 있는 뭐 사람들 아니면 기업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양성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이런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존의 거시경제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계산의 한계 그리고 뭐 모형의 명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제 주체의 다양성을 모형에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컴퓨터 계산 기법의 발전과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제 주체의 다양성을 거시경제 모형에 점점 더 많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의 주제는 이런 경제 주체의 다양성을 집어넣지 않은 모형과 그리고 경제 주체의 다양성을 집어넣은 거시경제 모형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그 모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최대한 쉽고 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랑은 무관합니다. 먼저 다음의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거시경제 모형의 종류를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과 그리고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 모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의 예를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와 정년 연장 정책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요즘 한참 말이 많죠. 국민연금이 언젠가 뭐 빵꾸가 나서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 한참 이슈인데 뭐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뭐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 이런 것도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모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명목 GDP를 시간별로 쭉 그려본 그림인데요. 이러한 명목 GDP는 어떠한 경제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부가가치를 합쳐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죠. 결국 어떤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간다 혹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GDP라는 숫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즉 이 GDP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그 대표적인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GDP 증가율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GDP 증가율이 높아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경제를 나타낼 때 이 GDP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GDP 숫자 하나를 딱 집어서 그 속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이런 GDP
숫자 하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모형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GDP 같이 대표적인 어떤 요소를 잡아서 경제 모델링을 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경제에 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속성, 특징을 뭉개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모델링하는 기법을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게임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로 오래된 게임인데요. 이 게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가 아마 그 보글보글이라고 컴퓨터 초창기 나올 때 했던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이러한 어떤 맵에서 여기 초록색 공룡 보이시죠? 이 초록색 공룡이 사방군데를 뛰어다니면서 이 풍선을 뭐 터트리고, 여기 이게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그 어떤 나쁜 그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피해서 막 풍선을 터트리고 거기서 나온 뭐 이런 보석들을 이렇게 보석들을 잡아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맵을 경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초록색 공룡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혹은 평균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풍선을 터뜨려서, 즉 노동을 해서 여기는 보석, 월급을 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경제 충격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봐도 경제주체 한 명, 그리고 이렇게 2차원 그림,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제주체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보통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합쳐서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개념도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먼저 여기서 가계, 그리고 정부, 어떤 기업, 그리고 여기 중앙은행, 뭐 이러한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을 다 모아놓고 모형을 구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 공룡이 바로 저 하우스홀드입니다. 결국 대표적인 가게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굴러가게끔 모델링을 하는 것을 결국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은 아까 그 그림보다 훨씬 화려하고 복잡하죠. 이 그림은 이제 남성분들 많이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 2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벌써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닛들을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총을 쏘기도 하고,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초록 공룡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살려놓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드리면 이건 이번에 심즈라는 게임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어떤 마을에서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어떤 건강 상태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인데, 이것도 아까랑 거의 비슷한 개념도죠. 먼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이런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모형 경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까랑은 다르게 바로 이 가계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개별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있는데, 어떤 가게는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인종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게들로 구성이 돼서 그 가게들이 행동한 어떤 소비 행위, 노동 공급 행위, 뭐 저축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거시경제 전체 수준의 어떤 소비, 거시경제 전체 수준의 저축, 거시경제 전체 수준의 노동공급 이런 것들을 산출하게 되고 결국 그 값들이 거시경제 전체 수준의 임금 그리고 이자율 같은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거에 다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모형이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질성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되게 다양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이질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전적인 이질성, 엑스안테 헤테로지나이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후적 이질성, 엑스포스트 헤테로지나이티라는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이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타고 태어나길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물론 요새는 뭐 젠더도 바꿀 수 있고 이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나길 다르게 태어난 그런 이질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별이 있죠. 성별은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인종 그리고 뭐 기업으로 치자면 뭐 업종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이슈되는 게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래서 내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남들과 다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이질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후적 이질성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이나 충격에 의해서 서로 바뀌게 되죠. 다 똑같은 친구였는데 뭐 이제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뭐 조금 벌고 누구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적 이질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젠더 이슈나 뭐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뭐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요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부모의 소득과 뭐 학생들의 나중에 퍼포먼스 뭐 등등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사전적 이질성에 좀 더 무게를 줘서 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뭐 어떤 뭐 헬스케어, 뭐 문재인 케어, 뭐 등등등 그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이 비슷했지만 이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소셜 세이프티넷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이런 사후적 이질성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전적 이질성과 사후적 이질성이 서로 막 합쳐져서 전부 다 중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 결국 어떤 한 경제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속성 혹은 뭐 메디안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제 주체 모형은 말 그대로 단순하고 풀기가 쉽고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아주 당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이라는 게 지금 쉽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막 손으로 풀리고 뭐 더하기 빼기해서 풀리는 그 정도 쉬운 것은 아니고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표준화된 캐노니컬한 수학 모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을 아무리 복잡하게 여러 요인들을 집어넣다 하더라도 이런 일반화된 꼴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일반화된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런 모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Z 같은 경우는 뭐 인더지너스 베리어블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경제 주체가 흔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소비, 뭐 노동 공급, 뭐 저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외에 뭐 익서지너스 샥 같은 경우는 경제 충격, 뭐 이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도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기 써 있는 자동화, 다이네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2000년 한 초반쯤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개발돼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됐는데, 저 툴을 이용해서 이런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에 관한 이제 솔루션을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경제 분석에 대한 그래프, 어떤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분석이 빠르고 편하고 이제 인투이티브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MBER 워킹 페이퍼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출판되기 이전 경제학 학술지들을 이제 다 좀 모아놓은 뭐 그런 개념의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과연 어떤 경제 방법론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냐를 이제 다 한번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살구색, 약간 불구스름한 색이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 경제 주체의 거시경제 모형인데, 딱 보셔도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확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툴, 자동화 소프트웨어, 다이네어라고 불리는 그런 툴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에는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대표적인 중간값이나 아니면 민값을 이용해서 거시경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 타입 간의 갈등 혹은 뭐 인컴 이니퀄리티의 증가 이런 것 같은 분포에 관련된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 그 OECD에서 항상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매년마다 평가를 내리는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Economic Survey of Korea 2018년 버전에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OECD가 진단한 그런 항목들을 좀 적어 놓은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이 경제에 취약한 이유는 건설업 및 일부 주요 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업종에 대한 차이, 뭐 반도체 업종이든 아니면 가구 업종이든 그런 평균적인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기업은 굉장히 활황이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기업 간의 헤테로지나이티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좀 분석하기 까다롭다라는 약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데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가계부채 같은 이슈도 어떤 사람은 부채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의 행동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분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뭐 제가 부자인데 집을 사느라고 몇억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비록 자산 수준에서는 돈이 많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돈만 들어오면 막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거를 이제 용어로 웰시 핸드 마우스 뭐 이런 식의 용어도 쓰는데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든 아니면 재정 정책이든 이런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 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뭐 가계부채를 중간 정도로 잡고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은 임금 불평등이 높고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컴 이니퀄리티에 대한 어떤 디스트리뷰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대기업, 뭐 재벌 위주,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어느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학 용어로 뭐 그래뉴라 이펙트 이런 식의 용어도 쓰고는 하는데 이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별 임금 격차, 뭐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도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중간 정도 되는 값을 사용하면 아무런 분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서 이러한 특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의 약점은 정말로 그 반대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트리뷰션의 효과, 그리고 각 그룹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모형에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의 단점이 있겠죠. 모형이 복잡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단점인데요. 아까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이 단순하고 어떤 표준화된 일반화된 수학적 꼴이 있어서 굉장히 풀기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봐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디멘전이 무한대까지 폭발해버리는 그런 복잡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고 또 모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다라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풀고 있는 그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풀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뭐 이제 굉장히 쬐끔쬐끔하게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굉장히 길고 코딩하기가 싫다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지만 풀 수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풀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게다가 아까 그 다이네어 같은 경우는 흔히 그 공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매틀랩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매틀랩이라는 언어는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통계 처리를 위한 R이나 아니면은 뭐 파이썬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라고 불리는 좀 쉬운 랭귀지를 쓰고 있어서 좀 더 친숙하고 그리고 코딩하기가 편한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느린 매틀랩이란 언어를 사용해서도 아마 뭐 몇 분 안에 웬만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이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한 모형이 이제 아이아가리 교수님이 쓰신 모형인데, 그 모형을 푸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가장 단순한 모형인데도요. 그래서 매틀랩으로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과 같은 복잡한 모형을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은 뭐 계산 물리 이쪽에서 계산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C 언어라던가 아니면 포트란 같은 좀 그러니까 로우 레벨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주로 코딩을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란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장 단순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포트란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한 5초 정도로 계산 속도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란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교함을 조금 포기하면 이틀 정도 계산이 필요하고,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뭐 1주일, 2주일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퓨터 코딩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고 모형이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드웨어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1초당 계산할 수 있는 뭐 속도? 뭐 그런 건데, 2000년에 비해서 뭐 한 2016년 비교해봐도 거의 계산 속도가 이표에 의하면 한 2000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예전에는 CPU가 계산을 하나만 담당을 했었는데, 요새는 기본이 뭐 코어가 2개, 코어가 4개, 8개짜리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CPU를 나눠서 시키는 걸 패러럴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산 기법의 발달 그리고 요새 뭐 비트코인이다, 머신러닝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저희가 이제 게임할 때 주로 쓰는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라는 것은 뭐냐면 CPU보다는 멍청하지만 굉장히 많은 두뇌를 갖고 있다. 계산 처리 장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모형을 아주 잘게 쪼개서 그래픽 카드에게 풀게 시키는 이런 어떤 계산 테크닉 같은 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모형도 최근에 이런 테크닉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컴퓨터를 사서 쓰면 상당히 빨리 계산돼서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영원히 못 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만 힘들면 풀 수 있다 정도로 바뀌었고요. 앞으로 뭐 또 10년만 지나면 이 정도는 뭐 금방 풀리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정형화된 수학적인 폼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중간중간 단계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이 이제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그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안세현 박사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툴인데요. 이것도 뭐 Linearized Model Solver for Heterogeneous Agent 뭐 이런 툴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크리스 캐롤 교수가 만든 그 헤테로지니어스 에이전트 리소스 앤 툴킷 뭐 하크라면서 팔고 다니던데 뭐 이런 툴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계산이나 뭐 이런 속도 면에서 부담이 많긴 하지만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못 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는 그 서울대 홍재열 교수님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는 이영재 그다음 강태수 박사님이 공저한 페이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 페이퍼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되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를 분석한 페이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설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 내에 다양한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리젠테티브 에이전트 모형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대한 이질성을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고령화 이슈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명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모형으로는 잘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서도 그 연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은 자산을 많이 축적한 노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산을 많이 축적하지 못해서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같은 코호트 내의 이질성까지 고려를 해서 정년 연장 정책이 시행됐을 때 어떤 영향이 발생하겠느냐를 살펴본 페이퍼입니다. 먼저 그 인구 고령화 현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게 크게 인구 고령화 현상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와 그리고 요새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런 저출산 문제가 또 그 고령화 현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수명 증가 문제가 이제 합쳐져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제 모형에 고려했습니다.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전부 다 어렵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 수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질성이 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시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I가 아까 말씀드린 연령, 각 연령의 효과를 포착해내는 그런 표시고요. 여기 나오는 A는 각 연령에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부자가 아닌지 자산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는지, 누구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질적인 경제 주체 모형이었다 그러면,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이었다면 이런 I, A, X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 A, X라는 이질성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모형의 차원이 3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효과, 그리고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GD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다음 출산율 내려가면 쭉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효과가 있고, 이 두 효과를 그냥 합쳐보면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뭐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레이버도 이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효과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의 특징들을 여전히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인컴 이니퀄리티, 소득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이 분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게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총소득의 불평등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발생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비중이 바뀌고 그 사람들의 각 연령 안에서의 어떤 자산 비중, 어떤 노동소득 비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면 결국 전체가 모든 사람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게 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만큼 불평등한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계산을 매 시점마다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한 그림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질성을 여전히 모형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었던 불평등의 이야기, 어떤 분포의 이야기를 이 모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이 고령화되는 경제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65세로 연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연령의 다양성을 모형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연령별로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자산 축적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따로 떼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는 뭐 70세죠. 70세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자산 축적이 늘어날 것이고, 또 뭐 다른 연령 같은 경우는 자산 축적이 내려갈 것이고, 이런 서로 어떤 상황을 주고받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포, 어떤 소득 분포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서, 예전에는 파란색, 그냥 고령화가 일어났으면 이런 식으로 소득 불평등이 바뀌었을 텐데, 정년 연장 정책이 시행되면 뭐 노란색 선처럼 불평등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계산과 예측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저랑 서울대 한종숙
그 조세연구원의 한종석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홍재하 교수님이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그런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고령화 사회 뭐 이런 데서 연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고 또 언젠가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많은데 그거를 뭐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툴이 사실상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툴이 있겠지만 거시경제적인 일반 균형 이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는 효과까지 고려해서 계산할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효과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연금 납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연금 납부를 조금 한 사람은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금 가입 연수가 긴 사람, 짧은 사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모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여기 설명드릴 건 이제 A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저축액, 사람들의 뭐 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질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평균 월 소득액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N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 연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 국민연금을 계산해서 그 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과 모형을 서로 일치해서 현실 경제를 굉장히 비슷하게 맞춰놓고 거기에 어떤 제도의 변화를 꾀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가 실제 경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금제도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누진세라던가 이런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한 장치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는데 요새 많이 논의되는 게 기초연금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연금 부분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모형에 집어넣고 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아주 다양하고 정교한 부분들을 모형 내에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걸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뭐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각각의 어떤 그 생애 소득 분위별로 연금의 어떤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별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금이 개정됐을 때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이런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소득 수준별로 사람들을 나눌 수도 없고 따라서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별로 어떤 연금액을 서로 다르게 받는 그런 효과들도 다 포착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연금 리폼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정책의 효과 서로 다른 정부 정책이 일어났을 때 서로 다른 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페이퍼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조세연구원 한종석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홍재하 교수님이 쓴 그 페이퍼인데 이거는 이제 성별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의 노동 공급이 OECD 국가들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별 임금 격차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관계를 그린 그림입니다.
X축이 뭐냐면 그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젠더 웨이지 갭,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임금이 낮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일을 얼마나 하는가, 즉 여성의 노동 공급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기 있는 점선들은 뭐냐면 각 국가들의 두 가지 자료를 모두 모아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성들의 성별 임금 격차와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 공급 간의 관계를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 것인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점선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클수록 여성들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 이런 식의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아래쯤에 있는데,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데이터상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노동 공급 같은 경우는 OECD 국가가 이때 조사 당시가 35개 국가였는데 그 중에 31위 이 정도 돼서 임금 격차도 높고 일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곤 했었는데,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공급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까다로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애초에 여성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쉽게 잘려서 내가 그냥 일을 안 하고 말지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여성들이 일을 안 해서 경력이 쌓이지 않고 또 경력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존의 통계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을 이용해서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하나 복잡한 것은 뭐냐면, 여성의 노동 공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결국 이제 결혼을 한 가정을 살펴봤을 때는 여성이 내 능력에 따라서만 그냥 노동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내가 노동 공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반대로 돈을 잘 못 벌면 내가 노동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내가 보충적으로 나가서 노동 공급을 늘리는, 이걸 에디드 워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디멘전뿐만 아니라 애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노동 공급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성의 노동 공급에 대한 인적 자본 축적에 대한 이질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 구성의 이질성에 따라서 여성의 노동 공급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에 고려해야지만 좀 더 정교한 여성들의 노동 공급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모형에 정부, 가계, 그리고 기업, 이렇게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계에 성별에 대한 이질성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몇 명인지에 대한 이제 자녀에 대한 숫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남성이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을지, 학력, 이런 이질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 자신의 학력에 대한 이질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같은 학력, 대졸이지만 고졸이지만 누구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돈을 잘 벌 수 없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같은 학력 내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과 없는 능력에 대한 이질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질성들을 이 모형에 다 포함시키고
최대한 현실 경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모형의 결과와 현실 데이터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잘 설명하는 모형에다가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정책이라던가 어떤 노동 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 모형에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라든가 그 수준을 나타내는 그 변수를 바꿔서 시뮬레이션 해보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임금이 낮아서 일을 안 하는 효과도 들어있는 반면에 여기는 여성이 일을 하면 그만큼 어떤 경력이 쌓이고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그 인적 자본 축적에 대한 효과까지 함께 고려가 되어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식이긴 하지만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건 어떤 가게가 느끼는 효용이라는 건데, 이 효용은 뭐냐면 결국 내가 얼마만큼 소비를 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남성이 일을 해서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한 부분도 포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한 부분, 또 여긴 약간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있는 그런 시간 부분이 뭐 이제 남성과 여성 둘 사이에 이제 이게 분배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성들이 일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그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이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여성 일을 하지 않으면 뭐 가사를 조금 더 전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 만약 운이 좋아서 어린이집에 일찍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가사 노동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테이블을 다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모형에 집어넣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이질성과 사후적 이질성,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여성 노동 공급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이질성과 사후적 이질성이 굉장히 둘 다 중요하게 모형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Z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학력, X는 남성 배우자의 학력, 그리고 엡실론 G, 그냥 엡실론 X 이런 거는 같은 학력 내에서도 내가 돈 얼마만큼 잘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K, 뭐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양육해야 되는 뭐 자녀의 숫자,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J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연령에 대한 이질성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는 일도 하고 또 자녀를 출산을 해서 애도 키우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결국 애들은 다 자라서 결국 이제 가정을 떠날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라이프 사이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라이프 사이클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연령에 대한 헤테로지나이트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그 연령별로 얼마만큼 내 자산 축적이 이루어졌는지, 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A, 그 에셋에 대한 헤테로지나이트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HF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일을 하면 경력이 쌓이고 임금이 올라가고, 만약에 경력 단절이 돼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임금이 낮아지고 혹은 나중에 복귀했을 때 원래 직장보다 더 안 좋은 직장으로 간다던가 그런 효과들을 모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데이터에서 그런 식의 효과들이 잡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을 모형화하기 위해서 저런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연령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쭉 추적해서 이질성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여성 노동 공급 같은 경우는
말도 많지만 분석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냥 뭐 데이터 워크를 하거나 뭐 그냥 말을 할 때는 왜 뭐 직위도 똑같고 뭐 경력도 똑같고 이래서 서로 임금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기업에서 직위도 똑같고 경력도 똑같으면 임금 테이블이 같을 테니까 뭐 성별 임금 격차가 안 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뭐 이런 요인들을 다 제거했을 때는 뭐 오히려 차별적인 요인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아니면은 애초에 다른 학자들은 전공 선택에 있어서의 뭐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차별이다라는 말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인들을 일반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데이터에서 포착되는 것은 모두 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일이거든요. 그 자료들만 잡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런 거시 모형 중에서도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을 통해서는 그런 애초에 벌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하는 마지막 결과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는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도식으로 보여드렸던 그 표가 실제 수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지고 온 그림일 뿐인데요. 그래서 K 같은 경우는 모든 개별 가계의 저축들을 이렇게 모아서 경제 전체의 자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복잡하죠. 이거는 뭐 여성의 노동 공급, 남성의 노동 공급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경제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체 노동 공급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표시해 놓은 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얼마만큼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모형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애를 맡기기 위해서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보육시설에 애를 맡기게 되면은 그 보육교사들의 노동력은 따로 이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보육교사의 노동 시간 뭐 이런 것까지 좀 어느 정도 정교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식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거시경제 모형이고 거시경제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속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시경제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통합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밸런스 쉿, 그 정부의 어떤 대차대조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G는 뭐 정부 지출, 그리고 서브시디나 뭐 이런 걸로 나가는 그 보조금들을 이런 세금을 통해서 전부 다 충당하고 있다라는 식의 제약 조건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효과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차일드 케어 서브시디를 주는데, 차일드 케어 서브시디를 각 개별 가계의 뭐 예를 들어 맞벌이 여부 아니면 각 개별 가계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다 차별적으로 정부 정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별적으로 정부 정책을 줬을 때의 전체 재원, 혹은 지금 보육 정책 같은 경우는 모든 가계에 다 이제 무상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부 다 뭐 무상 보육 정책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재원이 소요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좀 간소하긴 하지만 뭐 은퇴 이후에 연금을 얼마만큼 받을지 뭐 이런 것들도 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모형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그 까만색 화면에 있는 그런 복잡한 코딩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뭐 x 플러스 뭐뭐해서 x가 몇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의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답이 이런 식의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함수가 무엇이냐면 뭐 x가 1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굉장히 다양한 이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질성 중에 내 자산이 뭐 15고 내 휴먼 캐피탈이 10일 때는 내가 여성이 이게 0이 노동 공급을 안 한다, 1이 노동 공급을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개인의 특징이 뭐 내 자산이 15고 인적 자본이 뭐 10이면 노동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법칙 혹은 뭐 함수 형태로 이런 해가 도출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지금은 이제 X 안테헤테로지나이티 개념에서 보면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가계의 행동을 나타낸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뭐 2명이었나? 자녀가 있을 때에 자녀가 있는 가계의 행동을 나타낸 함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약 자녀가 있으면 내 지금 재산이 한 15 정도고 인적 자본이 똑같이 10이어도 나는 차라리 그냥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반면 여기는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에 뭐 재산이 15고 이제 인적 자본이 10인데 이 정도면 난 일을 하는 게 낫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이 처해 있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애가 뭐 여러 명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인적 자본이 뭐 25인 사람부터 0까지 있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게 있을 거고, 인적 자본도 어떤 사람 일을 해서 어떤 사람 일을 하지 않아서 뭐 테뉴어가 쌓이고 경력이 안 쌓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인적 자본도 사람들마다 천차만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모형에서는 약 뭐 한 수백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글우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두 다 이런 개인의 특성마다 이런 다양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결정들을 전부 한데 모아서 거시 경제 전체의 여성 노동 공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반영한 모형을 풀게 되면 서로 다양한 특징별로 이러한 반응이 서로 다른 함수를 도출하고, 그 도출한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 이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개인의 어떤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별로 전체 여성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 레프리젠터티브 에이전트, 대표적 경제 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에이지에 따른 연령에 따른 이질성을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 자체도 그리기 쉽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연령별로 이러한 노동 공급을 한다라고 쳤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형은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이기 때문에 각 학력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평균적으로는 연령에 따라 이만큼 노동 공급을 하게 되는데, 파란색 선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고졸일 때의
노동 공급 스케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전문 대졸일 때의 어떤 노동 공급 스케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남편이 대졸일 때의 노동 공급 스케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편의 학력이나 혹은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에 따라서 여성의 노동 공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모형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확인되는 이런 요소들을 실제 모형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데이터에서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시나리오를 실험한다던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면 좀 더 정교하게 각 그룹별 효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까 그 여성 노동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계 구성에 따라서 여성의 노동 공급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그 가계가 이루어지는 그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요즘 그 동질혼 현상,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끼리끼리 결혼한다라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대졸은 대졸끼리 매칭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고졸은 고졸끼리 매칭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분포의 변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데이터로 포착이 됩니다. 그래 따라서 이러한 어떤 동질론 현상까지 이 모형에서 고려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포의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인컴 이니퀄리티 서로, 그리고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룹별 차이,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이런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크게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이것도 여성의, 이거는 이제 전체 여성의 노동 공급을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고, 이건 또 이제 고졸 여성만 따로 연령별로 노동 공급을 그린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전문 대졸, 이건 대졸,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여성의 노동 공급 스케줄을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은 각각의 어떤 정부 정책을 줬을 때, 차일드 케어 서브시디를 줬을 때, 아니면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아니면은 그 보육비 지원 정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가게에 했을 때, 아니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게에 한정해서 그리고 일하는 여성에게만 줬을 때, 이런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이제 각 학력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국 거시경제 모형도 그 루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말을 하고 나서부터 거시경제 모형도 이렇게 아주 점점 그 개인의 합리성이나 이런 미시적 기초 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루카스는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론이나 모형은 이런 미시적인 데이터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미시적인 어떤 증거들 혹은 미시적인 특징들을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미시적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도 비록 그 모형 경제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혹은 메디안 값을 갖는 이런 평균적인 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최적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뭐 항상 어떤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시적 기초, 루카스가 말하는 미시적 기초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차원 자체, 어떤 분포 차원 자체를 축소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가 그렇게는 이제 말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상의 단점 그리고 좀 더 인투이티브한 설명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을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디멘전에서 서로 주고받는 효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하나하나 발라내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어떤 정책의 효과에 대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그 전이 경로를 좀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일반적인 경제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미시적 기초가 조금 이제 희생되기는 했지만 계산이 쉽고 그런 채널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터 계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계산 테크닉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고 게다가 요새는 뭐 인기 많은 게 빅데이터죠. 그래서 뭐 여러 카드사에서도 자신들의 뭐 카드 사용량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떤 개인들의 행동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게다가 예전에는 거시경제 데이터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어떤 패널 데이터라던가 이러한 굉장히 질이 좋은 데이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데이터를 통한 어떤 미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을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린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크리스 캐롤 교수가 2017년에 그 뉴질랜드 컨퍼런스에서 말한 걸 그대로 옮기는 건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에 이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좀 이제 흥미를 많이 못 끌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 중앙은행 모형도 이러한 좀 더 깊은 수준의 헤테로지나이티,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중앙은행만 이렇게 언급을 했냐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정부 재정 정책 쪽은 아까 말씀드린 뭐 연금제도 개편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세금제도 개편 이런 것들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모형을 굉장히 폭넓고 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은행 파트에서는 이 모형이 그렇게까지 아주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뭐 10년, 15년 안에 좀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